세계는 거대한 협상 테이블이다. 여러분은 좋든 싫든 협상에 참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짝거리는 아이디어가 넘쳐나고 싶은 반짝머리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허브 코엔의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려 합니다. 세인호님께서 강력하게 추천했던 책인데요. 거대한 협상의 테이블인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크고 작은 수백 건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협상의 왕 허브 코엔의 가이드를 들어보시죠. 이 책은 크게 4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협상으로 이루어진 세상, 협상을 좌우하는 3가지 변수, 힘, 시간, 정보. 그 다음에 2가지 협상 스타일. 여기서는 소련 스타일, 그러니까 이건 경쟁 스타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긴다는 스타일로 소련 스타일로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윈윈 스타일. 이게 이제 이상적이죠. 이게 이제 2가지 협상 스타일로 해서 챕터 3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챕터 4는 어디서나 누구와도 협상하기. 그래서 이제 비대면 전화 협상이라든지, 그리고 협상을 하려면 결정권자와 협상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람 대 사람으로 협상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4개의 챕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챕터 1입니다. 협상으로 이루어진 세상. 협상이란 무엇인가? 세계는 거대한 협상 테이블이다. 여러분은 좋든 싫든 협상에 참여한다. 협상은 지식과 노력의 영역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방법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한다. 그리고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승자는 능력도 있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협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관여하는 모든 협상, 즉 외교 분야의 지정학적 협상에부터 주택 구입까지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협상 과정에는 항상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다. 이 3가지 요소가 핵심인데요. 그것은 정보, 시간, 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가 필요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 같다. 시간, 상대방은 내가 지금 느끼는 것처럼 조직적 압박과 시간 제한, 촉박한 마감 시간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 힘, 상대방은 나보다 항상 더 많은 힘과 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협상 능력에 따라 자신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 협상 능력이 있으면 자신의 삶이 주체가 된 느낌을 갖게 된다. 더 이 세상에 불가능한 협상은 없다. 정보, 시간, 압박, 인지된 힘이 만족과 좌절의 차이를 만들어낼 때가 많다. 여러분 항상 자신이 처한 상황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기회를 고르고 선택하라. 당신의 이익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조작당하거나 위협당하지 마라. 주어진 상황에 대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생활을 개선하는 데 있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협상의 세계에 발 들여놓기, 경쟁을 붙이기. 자신을 냉장고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냉장고를 우리가 이제 사러 갔다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냉장고를 사고 싶은 사람으로 여기지 마라. 대신 돈을 팔려는 사람으로 간주하라. 시어스, 여기 시어스는 이제 이 설정 상황인데요. 냉장고를 사러 간 매장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시어스에서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당신의 돈에 경쟁을 붙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직원에게 경쟁 아울렛에 비슷한 모델을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여기서는 몇 가지 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인은 언제 하죠? 라는 걸 물어본다든지, 흠집이 있네요 라고 이렇게 좀 그 제품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다든지, 만약에 라는 거를 이야기해서 만약에 뭐 어떻게 하면 가격을 조정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최후 통첩. 최후 통첩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예의가 없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 부드러운 목소리로
항상 여지를 남겨두면서 최후 통첩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요. 그 협상을 효과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시간 투자를 많이 하게끔 하라고 합니다.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그 시간 투자에 대한 보상을 얻으려는 심리 때문에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항상 상대방이 이 상황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된다. 그러니 협상 초기에는 항상 도움에 목마른 것처럼 협조적으로 나가야 한다. 협상에서는 똑똑한 사람보다 바보가 낫고 똑부러지게 말하는 사람보다 어벙하게 말하는 사람이 낫다. 상대와의 만남 초기에서부터 너무 빨리 이해하려 하거나 자신의 지능을 입증하려고 하지 마라. 듣기와 말하기의 비율을 조절하라. 답변을 알고 있다고 생각될 때도 질문하는 법을 배워라. 최후 통첩을지를 꼬챙이 만들기. 최후 통첩에 성공하려면 4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장식은 언제나 마지막에 한다. 협상 마지막에 던져라. 케이크가 다 구워지기 전까지는 장식을 할 수 없지 않은가. 2. 부드럽게 맛깔스럽게 진행한다. 절대로 상대 측을 무시하거나 불쾌하거나 하는 언행을 하면 안 된다. 어려우신 건 저도 잘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건 이게 전부라서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야 한다. 3. 레시피는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 최종 입장을 항상 문서나 다른 타당한 형태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현명하다. 4. 제한된 메뉴에서 선택하게 한다. 절대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협상 테이블을 떠나지 마라. 챕터 2. 협상을 좌우하는 3가지 변수. 인생이 게임이라면 협상은 살아가는 방식이다. 성공을 원한다면 게임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 있는 그대로를 보라. 물론 주제도 중요하고 협상에 따라 플레이어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필수 성분은 3가지이며 이건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힘, 시간, 정보다. 당신에게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라. 당신에게는 충분한 힘이 있다. 이 힘을 사용해서 자신에게 중요한 목표를 신중하게 구현하라. 합당한 범위 내에서 자신이 가진 옵션에 대해 알고 있고 자신이 세운 과정을 시험해보고 확실한 정보를 기반으로 계산한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힘이란 자신이 의도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이다. 힘은 당신에게 시작된다. 이제 이 다음에 좀 볼 내용이 매우 좀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다 읽어보겠습니다. 힘이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있다는 말을 하다 보니 영화 오즈의 마법사가 떠오른다. 이 영화에서는 많은 힘을 발휘하는 인물이 하나 있다. 바로 위대하고 장대하며 강력한 마법사다. 그는 도로시와 도로시의 친구들이 사악한 서쪽 마녀의 빗자루를 훔치는 일 같은 위험한 목표를 많은 시간을 쏟도록 만든다. 그들은 마법사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위험에 처해도 목표를 쫓으며 마법사의 말을 고분고분 따른다. 영화 마지막에 강아지 토토가 커튼을 쳐들었을 때 마법사는 누구로 밝혀졌는가? 줄담배를 피워대는 시끄러운 영감일 뿐이었다. 사실 그 늙은 영감은 아무 힘도 없었다. 하지만 모두들 그에게 힘이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 마법사의 자기인식이 다른 모든 사람의 인식의 기반이 된 것이었다. 마법사와 달리 여러분은 가짜 힘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 여러분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동력을 손에 쥐고 있다. 정통성의 힘. 사람들은 인쇄된 것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 인쇄된 글, 문서, 표지판은 권한을 가진다. 정통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할 수 있다. 그러니 당신에게 유리하다면 정통성의 힘을 사용하고 당신에게 불리하다면 그 힘에 도전하라. 정통성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다.
그 힘에 도전하라. 머리를 써서 위험을 감수하라. 위험 감수의 힘. 무언가를 꼭 가져가야겠다고 느낄 때 당신은 항상 최고의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상대방은 당신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선다. 관심을 두되 절대로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아부으면 안 된다. 뭐가 됐든 위험을 감수하기 전에 잠재적 이익이 손실 비용 대비 지불할 가치가 있는지 확률을 계산하여 결정하기 바란다.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절대로 자존심이나 조급함, 빨리 해치우고 싶은 욕구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지는 말아라. 상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힘.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면 협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놀라우리만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 투자의 힘. 감정적인 이슈나 숫자로 이야기되는 가격, 비용, 이자율, 구매 같은 구체적인 항목의 경우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면 상대 측이 에너지와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게끔 만든 다음 맨 마지막에 협상하라. 보상 혹은 처벌의 힘. 당신을 종이호랑이로 만들지 마라.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보상을 얻어내기 전까지는 상대에게 스트레스를 줄여주거나 옵선을 제거하지 마라. 당신이 목표를 이룰 때까지 상대를 의심하게 만들라. 지정학에서는 당신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힘을 발휘할 거라는 인식이 잠재적인 공격 기회를 없앨 수 있다. 동일시의 힘. 상대가 자신과 당신을 동일하게 여긴다면 당신의 협상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당신이 접촉하고 노출되는 사람과 동일치 정도가 어떤 식으로든지 그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도덕성의 힘. 거래할 때는 상대방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개념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당신이 접촉하는 사람 대부분은 당신과 배경을 공유한다. 당신 혹은 당신 배우자, 상사, 부하 직원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당신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깎아내리고 비열한 짓을 하고 비겁하게 복종시키고 야속한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상대에게 그것이 정당하고 옳은 행동인지 물어라. 그 질문은 가장 세속적이고 이기적이며 지를 대로 질린 행동까지도 흔들어 놓을 것이다. 다른 어떤 말도 거기에 비할 수 없다. 지배함의 힘. 사람들은 대부분 협상을 할 때 충분히 지배하지 않다. 상대 측에게 뭔가를 제시하고 나서 상대가 당장 구매하지 않으면 어깨를 으쓱 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간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다면 당신이 하는 말이 상대방의 필요와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는지 직접적인 관련 성과, 가치를 제시하라. 태도의 힘. 누구를 위해 협상한다고 할 때 가장 최악의 인물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이다. 어떤 협상을 하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문제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협상할 때 당신은 자기 자신에 관해 너무 많이 신경을 쓸 것이다. 직업을 포함해 모든 만남과 상황을 게임이나 판타지 세계라고 생각해라. 조금 뒤로 물러나 그냥 즐겨라. 일에서든 아니든 모든 협상과 만남이 게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다소 건강하고 즐거운 태도를 기르며 세 가지 이점이 있다. 항상 에너지 넘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된다.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된다. 당신의 태도가 힘과 인생에 숙달된 느낌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감을 발산하며 당신의 옵션을 보여주게 되고 사람들은 당신을 따르기 시작한다. 시간, 협상은 인내심 싸움이다. 모든 상대 측에게는 항상 마감 시한이 있다. 상대층이 몇 번이고 계속해서 아무런 압박도 없다는 듯 행동한다면 그런 태도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 당신은 시간의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압박은 상대가 느끼는 압박감보다 항상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한다. 이는 어느 협상에서나 적용된다. 모든 양보 행동과 합의는 마감 시한에 이르러 혹은 마감 시한을 지나서 일어나므로 인내심을 가져라. 싸우거나 도피하지 않고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다. 적대적인 협상에서 최선의 전략은 상대 측에게 당신의 진짜 마감 시한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천천히 참을성 있게 행동할 때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상대가 말하지 않는 정보까지 캐내라. 실제 협상이 벌어지는 동안에 한쪽 혹은 양측 모두 자신들이 진짜 관심, 필요, 우선순위가 뭔지에 대해서는 감추는 경우가 많다. 정보가 곧 힘이기 때문이다. 경험 많은 말 거래상은 절대로 판매자에게 어떤 말에 진짜 관심이 있는지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는 어떻게 얻을까? 일찍 시작해야 한다. 일찍 시작할수록 정보를 얻기가 훨씬 쉽다. 정식 대결이 시작되기 전에 항상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답변을 내놓는 것보다 질문을 더 많이 하라. 답변을 알고 있더라도 질문을 하라. 변화와 새 아이디어는 한 입 크기로 잘라 천천히 제시할 때 더 잘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간접적인 신호를 해석해라. 여기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신호. 의도치 않게 흘러나온 메시지로 행동이나 말로 전달된다. 무의식 중에 흘러나온 실언이 여기에 속한다. 언어 신호. 말하는 내용과 상반되는 목소리, 톤이나 강조가 있다. 행동 신호. 태도나 얼굴 표정, 아이 컨택트, 손짓 등의 보디랭귀지로 표현된다. 회의실 테이블에 앉은 위치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쿡쿡 찌르거나 어깨를 토닥이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 협상가라면 모든 커뮤니케이션에서 비언어적인 요인에 민감해야 한다. 가격을 설정하기 위한 예시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협상에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500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최소 제시가를 $900로 하고 당신이 거절하게 한다. 다음엔 $1,200로 조금 높인다. 그런 다음 $1,350로 늘린다. 다음엔 조금 증가분을 낮춰 $1,425로 한다. 주저하면서 $1,433 62센트로 올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은 내 예산이 $1,500라는 생각을 쉽게 믿는다.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증가폭을 꾸준히 낮추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서히 가격을 올리는 것을 돈 쌓기 게임이라고 한다. 양보 행동의 증가분을 관찰해라. 상대가 가진 권한의 실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강한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 두 가지 협상 스타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들이 사용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협상 행동 방식이 있다. 소련 스타일이 있다. 이것은 상대방을 희생해서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스타일이다. 또 하나는 협상은 쌍방을 위한 것이라는 윈윈 스타일과 상호 만족을 위한 협상의 기술에서는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노력이 아닌 문제를 굴복시키고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으로 나아가는 협상에 중점을 둔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긴다. 소련 스타일. 경쟁적인 접근은 누군가 혹은 어떤 집단이 적으로 간주한 상대 측의 희생을 담보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때 나타난다. 상대 측을 누르고 승리를 쟁취하려는 시도는 노골적인 협박 시도에서부터 미미한 조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나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전략을 소련 스타일이라고 부른다. 이 소련 스타일에서는 6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초기 입장, 제한된 권한, 감정적 전술, 적의 양보를 약점으로 간주함, 양보의 인색, 마감 시한을 무시한다. 이 6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극단적인 초기 입장. 값비싼 고가 품목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그들은 첫 오퍼를 쥐꼬리만한 수준으로 넣을 것이다. 소련이 액수가 큰 상품을 판매하는 입장이 되면 그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한다. 지나친 요구를 하고 문을 활짝 열어 경쟁 입찰을 부추긴다. 이러한 소련 스타일 전술은 먹혀들까? 우리가 먹혀들도록 놔두기 때문이다. 그래서 먹혀든다. 우리는 극단적인 초기 입장에 흔들리고 협상하는 상대에게 권한이 부족해 보일 때 더욱 당황한다. 제한된 권한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는 절대 협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형태의 술책은 자동차 딜러들이 주로 사용한다. 당신이
흥정을 벌이고 있는 사람은 항상 매니저나 대리점 대표와 상의해보겠다는 구실을 댄다. 당신의 협상가들은 심부름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권한을 가져야 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지만 권한은 어느 정도까지만 가져야 한다. 자신이 문제가 되면 협상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균형감을 잃어버리기 쉽다. 게다가 자기 자신을 위해 협상할 때 그는 정권을 가지게 되므로 시간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고 그때그때 결정을 내리기 쉽다. 너무 많은 권한을 갖는 것이 협상에서 핸디캡이 된다면 조직을 위해 협상하는 최악의 인물은 최고 경영자임을 알 수 있다. 감정적 전술. 소련 스타일은 상대를 위협하기 위해 인신 공격까지 한다. 우는 사람과 협상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가? 정말 충격적이다.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든 연출한 것이든 눈물만큼이나 분노도 효과적이다. 이상하긴 하지만 상대가 훨씬 쉬워 보이는 침묵도 눈물이나 분노, 공격성만큼이나 효과적이다. 그 밖에도 확실한 감정적 전술은 많다. 웃음도 그 중 하나다. 그냥 나가버리는 것도 감정적 흥경 중에 하나다. 아주 추상한 방식이라도 거기에 친숙해지고 그 구조를 이해하면 그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죄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 어떤 전술이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인식하고 나면, 다시 말해 의도를 간파하면 그 전술은 효과가 없어진다. 누군가 당신에게 전략을 쓰려고 한다. 그런 사람을 내쫓거나 피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권한 없음. 도와주고 싶지만 저는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정통성. 벽에 이렇게 써붙여 놓아라. 저희 판매 물품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다 안다는 듯 웃기. 그런 고객들의 전략과 기술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가볍게 손님을 툭 치면서 고객을 비웃지 말고 고객과 함께 웃는다. 적의 양보를 약점으로 간주. 교착 상태에 빠진 문제는 상호 양보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의 성향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지연 전술을 적용하며 유리한 고지를 정했다. 핵심은 소련 스타일이 상대와 협상할 때는 그들이 어떤 고귀한 혈통을 가졌든 무언가를 그들에게 너그럽게 양보했다고 해서 상대방도 그만큼 양보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협상은 쌍방을 위한 것, 윈윈 스타일. 상대를 물리치는 것에서 문제를 물리치는 것으로 초점이 바뀌면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다. 협력적인 윈윈 협상에서 우리는 양측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노력한다. 협상은 양측이 자신들의 필요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활동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실제 필요사항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협상가들이 그것을 감추거나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협상은 단순히 물질적 대상만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다. 협상은 이해와 믿음, 수용, 존중, 신뢰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행동과 태도의 한 방법이다. 상대의 관점 혹은 기준 틀에 따라 문제를 보려고 노력하라. 상대의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들어라. 상대가 말하는 동안 반론하려고 하지 마라. 까칠하게 대하지 마라. 답변을 시작할 때에 다음과 같이 말하는 법을 배워라. 그러니까 제 생각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미끄러운 태도는 당신의 말을 부드럽게 하고 행동을 성스럽게 하며 마찰을 최소화한다. 이 지침을 따르면 상호간에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협력 관계를 이룰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는 다음의 3가지 영역에서 비롯된다. 경험, 정보, 역할.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만 보지 않는다. 우리는 사물을 우리 방식대로 본다. 각 사람은 분명 그들 각자의 경험이 산물이며 두 사람이 동일한 것을 습득할 수는 없다. 당신이 생각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이해하려면 나는 당신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당신의 행동을 가늠하려면 나는 당신의 감정, 태도, 신념체계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상이한 정보 기반에 의해 일을 한다면 우리는 결국 완전히 상반되는 입장을 갖게 될 수 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관점을 이해하길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당신이 그런 관점을 갖게 한 실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협력적 협상은 상대 측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상대 측에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다. 상호 만족을 위한 협상의 기술. 계속되는 관계에서 당신이 상대편을 더 신뢰할수록 상대편도 당신의 신뢰를 정당화한다. 상호 신뢰 관계는 협력적인 윈윈 협상의 원동력이다. 신뢰 구축 활동을 다음에 2가지 시기로 나눈 데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 사전 협상, 공식 협상. 사전 협상 단계. 협상의 마지막 단계는 대개 양측 간의 개인적인 만남의 형태를 지니지만 전화나 서면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대부분 사람은 이 과정의 마지막 단계만 협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최종적인 공식 협상은 그에 앞서 몇 주 혹은 몇 달씩 소요되는 사전 협상 단계를 포함한다. 이 사전 협상 단계에 신뢰 분위기라는 씨를 뿌린 사람은 행운을 차지할 수 있다. 갈등이 공식화되기 전에는 상대 측의 태도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전 협상 단계에서 한 행동들은 당신에게 플러스가 되고 호감과 믿음을 심어준다. 하지만 적대적인 분위기의 협상 중간에 똑같은 행동을 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그러므로 사전 협상 단계를 효과적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 공식협상 초기에도 계속해서 공통 영역을 다지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라. 긍정적인 접근으로 시작하면 양측의 즉각적인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토론 초기에는 항상 문제의 개요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협상의 최종 결과를 보게 할 수 있다면 그들은 에너지와 창의력을 동원해 모두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른 대안과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려고 할 것이다. 반면 내 방식 대 너의 방식이라는 식과 수단과 대안에 관한 이야기부터 꺼내면 의견이 갈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기 쉽다. 수단이 아닌 목적을 계속해서 강조하면 협상 참여자들은 전반적인 의견 불일치에서 전반적인 의견 일치로 나갈 것이다. 처음부터 각자의 대안이나 수단에 관해 이야기하지 말고 계속 최종 결과에 초점을 맞춰봐라.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봐라. 구체적인 협상 전략, 신뢰를 구축하라. 정보를 수집하라. 그의 필요를 충족시켜라. 그의 아이디어를 이용해라. 관계를 협력적으로 전환해라. 적당한 위험을 감수하라. 그의 도움을 받아라. 일단 신뢰가 생기면 그 관계는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신뢰가 부족한 관계에서 협상에 들어가면 모래 위에 합의의 기초를 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상호 간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싶다면 사업의 첫 순서는 신뢰를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빠를수록 좋다. 반대 세력에 대처하기. 감정적 반대 세력은 감정적으로 당신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을 뿐더러 당신이라는 인간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번 감정적 반대 세력이 생기면 마음을 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오래가는 경향이 있다. 당신이 모아둔 모든 논리, 사실, 아이디어, 증거를 동원해도 충분치 않다. 그러니 애초에 적이 생기지 않게 노력해라. 그러면 어떻게 감정적 반대 세력을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 체면을 손상시키면 안 된다. 체면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길 바라는 나의 모습이며 공개적으로 보여주길 바라는 자신의 모습이다. 공개 미팅에서 내가 당신의 동료들 앞에서 당신을 사기꾼, 광대,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 비슷한 녹소를 퍼부었다고 해보자. 당신의 자아상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내 말을 무시하려 하지만
당신은 체면이 깎이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것이다. 사람들은 체면을 잃지 않으려고 극단적으로 나갈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려고 필사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해라. 함께 협상하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난처하게 만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감정적인 적을 만들지 않으면서 당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불만을 제기하라. 아무리 당신 말이 옳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공개적으로 모욕을 줄 수 있는 상황을 피하라. 태도의 힘을 절대 잊지 마라. 아무리 안갚음을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참아라. 도발적인 행동 그 자체는 당신을 그다지 화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라. 그보다 마음에 맺히는 것은 당신이 채택한 관점이다. 당신이 동하지 않으면 누구도 무엇도 당신을 화나게 만들 수 없다. 타협에 의한 해결책. 타협 전략은 당신의 요구와 나의 요구가 항상 상반된다는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상대 측과 관계가 지속될 거라면 협상 초기부터 그냥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 아닌 상호 만족을 위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승리하는 협상가는 위대한 체스의 고수처럼 첫 수에서부터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략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준비가 되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 어디서와 어디서나 누구와도 협상하기. 전화는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다. 전화통화 시 이해도에 따라 수백만 달러를 벌거나 잃기도 한다. 전화가 가지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오해의 소지가 더 높다. 거절하기 쉽다.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현재 업무에 변화를 요구하는 어떤 아이디어나 제안, 요청을 전할 때는 개인적으로 만나 구두로 전달해야 한다. 문서, 편지, 전화통화는 그런 미팅 전이나 후에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설득력이 높지 않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당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진지하게 얻어내고 싶다면 직접 모습을 드러내라. 전화 협상의 리스크를 계속 알아보자. 아니, 전화 협상의 장점도 있다. 훨씬 짧게 끝난다. 그리고 훨씬 더 경쟁적이다. 전화 통화를 할 때 사람들은 비인격적이고 좀 더 요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대화는 자연스럽지 않고 규칙과 절차에 대화의 초점이 맞춰진다. 그 결과 더 강력한 주장을 펼치는 쪽이 우세하다. 이론적으로 당신이 더 많은 힘을 가진 경쟁적인 협상가라면 전화통화로 분쟁을 해결할 때 당신이 더 유리하다. 협상가들이 서로 만나 정상적으로 인사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짓고 머리를 긁는 모습도 교환할 때 적대감은 희석된다. 발신자에게 유리하다. 어떤 통화에서 전화를 건 사람, 즉 발신자가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다. 예상치 않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사람, 수신자는 불리한 입장에 있다. 예상치 않게 내가 즉흥적으로 전화를 걸어 우리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제안을 한다. 이것이 나의 충동적인 행동일까 아니면 계획된 전술일까? 물론 나는 다방면에 걸쳐 사전 준비도 마쳤다. 방해받을 만한 게 없는 조용한 장소에서 전화를 걸고 있다. 내 앞에는 12개의 잘 깎은 연필과 백지 6장이 놓여 있다. 오른쪽에는 계산기를 준비해 두었다. 이제 당신이 어떤 공경에 처했는지 살펴보자.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에 놀란 당신은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당신은 책상 위 정의도미 사이에 전화기를 찾는데도 애를 먹는다. 전화를 걸 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하라는 말이다.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에 이야기할 내용을 목록으로 작성하라. 협상이나 거래를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하라. 적대적인 협상에서는 상대 측의 전술을 예측하려고 노력해라. 전화를 걸 때 모든 관련 자료를 손 닿는 곳에 놓아두어라. 집중하고 산만해지지 않도록 해라. 전화통에 온 신경을 집중해라.
마지막에 합의한 내용을 요약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책임을 정하라. 부드럽게 끊어라. 상대가 길게 정광설을 늘어놓거나 소련식 협상가에서 부드럽게 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신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전화를 끊는 연습을 하라. 상대가 말을 할 때 전화를 끊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라. 귀 기울여 듣는 훈련을 해라. 효과적으로 들으려면 그냥 전달되는 단어를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해야 한다. 말을 하는 동안에는 현명하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듣기와 말하기 비율을 민감하게 신경 써야 한다. 의미 있는 침묵을 이용해라. 입을 다물 때 마법의 순간이 온다. 합의 내용을 기록하라. 중요한 전화 거래를 마치고 협상한 내용을 서면으로 신중하게 작성해라.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글을 작성하는 것이다. 왜 그런 짐을 짊어져야 할까? 그게 당신에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글을 쓰는 사람에게 무엇이 유리할까? 당신이 주도적으로 언제 글을 작성할지, 어떤 형태로 작성할지, 언제 완성할지를 결정한다. 합의서가 당신의 언어로 표현된다. 당신이 힘들게 글을 작성했기 때문에 상대 측은 그 점을 고맙게 여긴다. 그들은 하찮은 부분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려고 두지 않는다. 당신이 기록한 내용에는 작은 결함이 있더라도 대부분 너그럽게 봐주고 사소한 것으로 투집 잡지 않으려고 한다. 결정권자와 협상하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때까지 한 단계씩 사다리를 위로 꾸준히 올라가라. 높이 올라갈수록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확률은 더 높아진다. 그들은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위험을 감수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기에 더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어떤 단계에서든지 시간을 낭비할 생각이 아니라면 권한이 없는 사람과는 절대 협상하지 마라. 사람 대 사람으로 협상하라. 당신이 효과적으로 협상하려 한다면 상대 측이 당신을 통계나 물건, 상품 판매를 하는 물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당신이 스스로 독특하고 취약한 인간으로 내세운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협상가로서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면 상대하는 사람에 상관없이 당신 자신과 당신이 얽힌 상황을 대인화해야 한다. 유일하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존재, 3차원 인간, 감정과 욕구를 가진 사람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맡은 역할이 있다.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당신의 역할을 발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운명은 자기만의 노력으로 자기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 책임을 받아들여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다. 당신에게는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까지 바꿀 힘이 있다. 거대한 힘 앞에서 물러서지 마라. 다른 누군가가 행동에 나서길 기다리지 마라. 물론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의 일부에는 타인을 돕는 일도 포함되어 있다. 좋은 삶이란 그저 너와 내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며 수동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삶이 아니다. 좋은 삶은 나도 살고 너도 도울 수 있도록 참여하는 삶이다. 자, 이렇게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이 책은 그 세이노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 중에 하나인데요. 세이노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다 이야기하기 어렵다. 어떤 책은 거기 있는 내용을 내가 이야기하기에 좀 무섭다. 이 책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책인데요. 그만큼 여기 있는 책의 내용들이 세인노님이 보기에도 정말 협상할 때 중요한 기술이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차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